안녕하세요. 네, 어필의 줄리앙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 조정진 선생님께서 쓰신 임계장 이야기고요. 부제는 63세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노동일지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계장이라고 할 때 이게 무슨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세요? 임계장은 어떤 성이 이민 어떤 분의 직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저자분께서 언젠가부터 임계장이라고 불리우게 되고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시면서 활동하게 되셨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책은 60세까지 38년 동안 어떤 공기업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계셨던, 그러다 퇴직을 하시고 퇴직하신 다음에 저자 선생님께서 막상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삶이 닥쳤는지, 어떻게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저자 설명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38년간 공기업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16년 퇴직 후 4년째 시급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버스 회사 배차계장, 아파트 경비원, 빌딩 주차 관리 점검, 경비원을 거쳐 버스터미널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다가 쓰러져 해고되었다. 지금 주상복합 건물에서 경비원 겸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 도입부들이 도입부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별로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셨다가 이 책을 처음에 접해들고 들어가며 부분, 첫 번째 일터 버스 회사 임계장이 되다의 첫 번째 페이지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 책 이미 이 첫 장을 지나게 되면 이미 이 이야기가 이 저자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또래의 부모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편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이제 경험됩니다. 나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소위 늙은으로 38년간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60세 나이로 퇴직했다. 직장을 떠날 당시에 내 생활은 다음과 같았다라고 해서 가족사항이 있고요. 재무사항, 어떻게 저축해왔고 아이들 잘 키워왔으며 부동산이 얼마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고,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식들에게 공기업에서 지원해줬던 학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일이 퇴직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퇴직금도 중간에 쓸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돌발 변수들이 이제 퇴직한 이후에 많이 생겼고, 그래서 나는 삶에 대해 낙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삶에는 비상구가 있기 마련이고 살고자 하면 살아남는 법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나를 근심하지 않았고 노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있을 것이라 믿어왔던 삶의 비상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아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회사에 잠깐 가서 취직을 하게 되시는데, 그 취직한 회사에서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시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무지 적응할 수 없다고 생각돼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몸을 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임계장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일들이 버스회사에서의 배차 일하는 것, 그 다음에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 또 여성분들의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것, 그런 내용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어보다 보면 여러 가지 깨닫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고 그날 밤에 잠을 사실 잘 자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너무나 새롭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희의 이야기로 들리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로 들리기도 했고, 또 평소에는 잘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아파트에서 제가 분리수거할 때 이제 마주치게 되는 경비 노동자분들을 또 만나게 됐고, 또 우리 어필에서 일하게 될 때 출근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청소하시는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을 보게 됐던 그 삶이 이제 저희가 당연히 힘들고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들을 둘러싼 사회복지 체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이분들의 노동이 쉽사리 이렇게 저임금으로 착취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노후의 삶은 또 우리 사회를 또 어떻게 지옥과 같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퇴직 이후에 경험하게 되셨던 육체 노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어떠한 과거의 경험을 가졌다거나 어떠한 일들을 했었다거나 어떠한 경력을 가졌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몸이 건강해서 막 부려먹어도 아프지 않고 소처럼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노동력을 찾고 있었고, 자기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노인분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더 최저임금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불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지시를 따르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배경들 속에서 경비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파트, 여러 가지 빌딩 이런 곳에서 어떠한 식의 처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신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죠. 저희가 그런 경비 노동자의 삶이나 아니면 사회보장 체계가 무너진 이후에 사실 각자의 그냥 노력으로밖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노년의 삶을 한국 사회의 모습도 이제 이 책에서 볼 수 있지만 다른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차별에 대한 것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저희가 차별이라는 것을 작가분께서 실제로 일하면서 겪게 되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아파트에서 일하면서의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정시에 퇴근하는 직원과 노예처럼 일하면서 모든 전화가 울리고 무전기를 통해서 누구나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통해서 소처럼 일할 수밖에 없는 24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어떤 차별, 고속버스에서 배차원으로 일하셨을 때의 80% 이상은 전부 다 하청업체에서 되어서 아무런 노무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기의 자리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그런 아무런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그냥 소모품처럼 여겨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착취, 많은 분들의 희생의 대가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 들어오는데 한국 사회에서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는 없지만 그분들이 권리가 없고 노비처럼 사실 부릴 수 있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게 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사실 떠받쳐지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고 구석구석에 보면 어떤 직업과 어떤 사람들의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과 착취로 한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 라는 것도 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또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생계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지만 실제로 해고를 너무나 간이하게 할 수 있는 사주들, 고용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냥 사람들 다 자르고 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한테 시키고 그래서 점점 더 노동의 강도는 너무나 세지지만 그 경우도 이제 많이 있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이 한국 사회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떠받치고 있는가, 특히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돼서 생각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임금을 덜 주고 사람을 부릴 수 있는가라는 분야도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인가요? 저희가 한국 사회보장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퇴직 이후에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고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에 과거에 왔었던 경력이나 삶의 기억들을 전부 다 없어버리고 이름도 없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노비처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이분의 저자의 삶을 보면서 한국 사회보장 체계가 어떻게 잘 갖춰져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난민들과 관련된 것도 약간 저는 또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문제, 노동을 착취당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당할 수 없는 문제들은 사실 난민들에게도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난민들은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하면 잡혀갈 수가 있고 근데 일을 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먹고 오늘 당장 살아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의 난민들은 실제로 언어를 한국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자기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딱 떨어지고 나서는 그냥 한국말을 말 못하고 그냥 일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단순 노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서 몸이 부셔져라도 일하지 않으면 당장 오늘 지금 머물 숙소와 내가 오늘 먹을 생활비와 그다음에 가족과 자녀들을 돌볼 것이 없기 때문에 과거 어떤 배경과 어떤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장 취약한 형태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에 많이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가슴이 아플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일하게 될 때 난민들의 지위를 도와주고 난민들 인정 절차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노동에 대한 문제, 하지만 임금이 체불되고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아무런 이제 어떤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도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난민분들이 이제 아프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난민들이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보험 체계, 사회보장 체계로 편입이 안 되어 있는 난민들의 삶의 그 고통과 무게가 갑자기 또 한편 이 책을 읽으면서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2012년에 고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을 하면서 그 유명한 연설이 있죠.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벽부터 출근해서 다 같이 6411번 버스를 타고 강남에 있는 빌딩으로 출근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 노동자로 지내시는 수많은 분들, 근데 그분들 곁에 정의당이 있지 못해서 우리 진보정당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앞에 보이는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정당을 건설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 연설이 있는데 그때 그 연설을 다시 한번 지금 2020년에 버전으로 전 다시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독자분들께서도 여러분이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또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난민들이나 비정규직 수많은 노동자분들의 삶이 그들을 쉽게 착취할 수 있고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그 구조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잔인하게 펼쳐져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새롭게 개회하게 되었던 21대 국회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와 저희들이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난민들의 노동과 사회 정착과 관련된 문제에 관련돼서 많은 일을 국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일 임 기장 이야기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